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선선한 바람이 거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돌았어요. 저는 며칠 전 새로 들인 군자란 잎사귀를 젖은 헝겊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짙은 초록 잎을 보니 제 마음까지 덩달아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지창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이제 아들도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니 제 몫은 다한 셈이라고 이렇게 소소한 낙이라도 즐기며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되나요?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 지창이는 지금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온다던 아들이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헬쑥한 얼굴로 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지친 어깨와 텅 빈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죠. 아들은 밥 한 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당분간만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그러라고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있으라고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그 결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강동미라는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나타나 저희 집의 낡은 소파와 빛바랜 벽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 눈빛에 담긴 미묘한 무시와 경멸을 제가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지창이가 좋다고 하니 어미 된 도리로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란듯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빚을 내어 번듯한 아파트 전세까지 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동미는 변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얼굴 한번 비추는 법이 드물었고 어쩌다 전화를 해도 용건껏만 간단히 말하고 끊기 일쑤였죠. 제가 해주는 음식은 입맛에 안 맞는다며 대놓고 타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지쳐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속으로 사귈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가정을 꾸렸으니 책임감을 배우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석 달 전 아들이 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군자란 잎을 다 닦고 난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적막한 집안 괴종시계의 추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제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혔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아이라고 저장된 이름, 며느리 강동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 달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도 있고 사죄도 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잠시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사죄라니요.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죄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들 마음을 이토록 헤집어 놓고 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서 사죄라니요. 당장이라도 필요 없다고 2번 다시 찾아올 생각 말아라 하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쉬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어쩌면 말 그대로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대로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정말 신락같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창이는 아직 동미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가끔 밤에 동미의 SNS를 들여다보다 한숨을 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던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일을 지창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 말하면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그 아이와는 끝이라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괜히 아들 마음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어쩌면 이건 어른인 제가 나서서 풀어줘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동미를 만나보고 정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아들과 다리를 놓아주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요. 어미 된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상처가 아물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 저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저녁에 오너라.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아이가 빈손으로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밥은 먹여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며칠 전 사다 둔 소갈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미는 유독 제가 해준 갈비찜을 좋아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온갖 반찬을 타박하면서도 갈비찜만큼은 2그릇씩 비우곤 했죠. 저는 찬물에 핏물을 빼기 위해 갈비를 담그고 배와 양파를 갈아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을 붓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고 직접 담근 매실청으로 단맛을 더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며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어요. 처음 동미가 지창이의 손을 잡고 이 집에 인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때는 정말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함께 백화점에 가서 제 돈으로 산 비싼 예물 가방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결국 남은 것은 서로에게 남긴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핏물이 빠진 갈비를 건져 양념장에 버무렸습니다. 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묻히다 보니 어느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아이를 위해 갈비찜을 재우고 있다니.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가 부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헛된 기대인 줄 알면서도 바라게 되더군요. 저는 그렇게 미련과 희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 안에는 달짝지근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끼던 그릇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갓 지은 쌀밥과 몇 가지 밑반찬,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갈비찜까지. 이만하면 제법 근사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인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어떤 표정으로 맞이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벌써 도착했나 싶어 인터폰으로 손을 뻗으려는데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아들 지창이. 이 시간에 웬일일까요? 보통 야근이 잦은 아이라 일찍 전화하는 법이 없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다급하고 잔뜩 격앙되어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까지 섞여 나왔어요. 엄마, 혹시 강동미한테서 연락 왔어요? 집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임을 예감한 사람처럼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온다고 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아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지창아 그게 무슨. 제발요, 엄마.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냥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절대 문을 열지 말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방에는 방금 전까지 희망을 품고 끓이던 갈비찜이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끊기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차가운 마루 위로 떨어지며 탁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조차 닿지 않는 듯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던 귀가 먹먹했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라. 그 말이 뇌 속에서 고장난 녹음기처럼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제 몸 밖으로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저토록 처절하게 마치 세상의 끝에서 외치는 것처럼 절규했던 걸까요?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이성적인 사고 회로는 이미 까맣게 타버린 퓨즈처럼 끊어진 후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실려있던 그 생생한 공포와 분노가 전염병처럼 제게로 순식간에 옮겨붙어 온몸의 피를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갈비찜이 끓고 있는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구수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이제는 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역한 향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제 비위를 긁어내는 듯한 그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어요. 저 냄비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었던 제 마지막 희망의 잔해였고 헛된 기대를 품었던 제 미련함의 처참한 증거였죠. 아들의 찢어지는 마음도 모르고 저를 기만하러 오는 아이를 위해 정성을 쏟았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스레인지로 다가가 마치 원수의 목이라도 비트는 것처럼 거칠게 손잡이를 돌려 불을 껐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그라들자 집 안에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흔들리는 추소리만이 제 불안한 심장 박동과 뒤섞여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그 정적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찢어발기는 초인종 소리. 저도 모르게 억하는 비명을 삼키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고 피부의 모든 솜털이 일제히 일어서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바닥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었고 등으로는 식은땀 한 줄기가 뱀처럼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이 바닥에 강력한 접착제라도 붙인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죠. 마치 문 밖에 있는 존재가 제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롭게 다시 한번 울렸어요. 딩동. 마치 제 심장을 직접 누르는 듯한 그 소리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고양이처럼 소리가 나지 않게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숨을 죽이며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어요. 낡은 인터폰의 흑백 화면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모습. 제 며느리 강동미였습니다. 화면 속 동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늘게 어깨를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다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어서 문을 열고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 한다. 저렇게 떨고 있지 않느냐고 인간적인 동정심을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피 끓는 경고를 들어라. 절대 안 된다고 날카로운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동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목이 잔뜩 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의 경고를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제 이성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한때나마 제 며느리였던 아이를 이 차가운 복도에 세워두다니.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든 일단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현관문 손잡이 쪽으로 홀린 듯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아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강철 손이 되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동미는 지창이에게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당연히 지창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때의 울음은 지금의 애처로운 흐느낌과는 달랐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짜증과 히스테리에 가까운 울음이었죠.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 아이에게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기억이 저를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 대신 현관문에 달린 작은 렌즈, 그 옛날 방식의 동그란 외시경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그 끔찍한 걱정이 그저 기우이기를, 저의 이런 의심이 못난 시어미의 편집증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동그랗고 볼록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안 렌즈로 들여다보는 세상은 현실 같지 않은 기묘한 느낌을 주었죠. 처음에는 동미의 숙인 정수리와 떨리는 어깨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조금 더 돌려 계단 아래쪽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미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둡고 후미진 계단 복도에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몸을 숨기고 서 있는 두 명의 남자. 한 명은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에 검은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목에는 뱀 비늘 같은 문신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껌을 짝짝 씹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비쩍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불안하게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서늘한 위협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더 충격적이고 기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한 손에는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짐벌이라는 장비에 고정된 스마트폰을 들고 동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롭다는 듯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동미의 연기를 전부 촬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쭉 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짜인 연극 무대였습니다. 저 아이는 사죄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 험악한 사내들과 유튜버로 보이는 젊은 남자까지 대동하고 와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끔찍한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제야 아들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조금 전까지 동미를 보며 가졌던 한 줌의 연민과 동정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경계심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문 밖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동미의 애처로운 흐느낌은 점차 짜증이 섞인 울부짖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겠죠.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빌러왔는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단단한 철제 현관문이 안으로 휘어질 것처럼 울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 같았어요. 평화롭고 안온하기만 하던 제 작은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맹수의 위협에 노출된 위태로운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미의 연극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집, 우리 지창 씨 돈도 들어간 집인데 내가 못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문 여세요. 당장 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창이 돈. 그래요, 아들 돈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건 동미 당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피땀 흘려번 돈이고 이 늙은 어미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보태준 돈이었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뻔뻔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감상에 젖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제 인생과 제 아들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제 안의 나약한 모성은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냉혹함만이 남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지옥의 소음 같은 고함과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뒷걸음질쳐 거실 소파까지 물러났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전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신만은 시퍼런 칼날처럼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조리한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했어요. 강동미가 왜 저런 험악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짓을 벌이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급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침착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없죠? 그 여자 아직도 문 앞에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급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침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방금 제가 외시경을 통해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정확하게 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지창아 동미 혼자가 아니더구나. 문 밖에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 둘이 숨어 있고
이 모든 걸 어떤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그 아이가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니? 제 말을 들은 아들은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실망, 그리고 체념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솔직히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이야기는 제가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예상대로 돈이었어요. 동민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분수를 까맣게 잊고, 아니, 애초에 그런 개념조차 없이 사치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신상 명품 가방과 구두가 매달 옷장에 들어찼고, 일주일에 몇 번씩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즐겼으며, 심지어는 지창이 몰래 최고급 피부 관리샵의 회원권을 끊어두고 있었다는군요. 대기업 과장인 지창이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씀씀이었습니다. 아들이 의아하게 여겨 여보, 이건 다 어디서 난 거야? 하고 물으면 동민은 그때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친한 언니가 사업 대박 나서 선물로 준 거야. 친구들끼리 하는 작은 재테크가 있는데 수익이 좀 났어 하는 식으로요. 착하고 사람을 잘 믿는 제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썩은 내가 나는 상처를 언제까지고 붕대로 감춰둘 수는 없는 법이죠.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카드사에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집으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다는군요. 그때서야 아들은 동미를 앉혀놓고 밤을 새워 추궁했고,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동미는 카드 빚을 돌려막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시작했고, 그것마저 한도가 차자 결국에는 사람 잡는다는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댔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는지 온라인 노름 사이트에 빠져 하룻밤에 서민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수백만 원을 잃기도 했다는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들이 그간 알아낸 빚만 해도 무려 2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2억 원. 평생을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저와 제 아들에게는 그 무게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를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나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던 거니? 그 빚 때문에? 네, 엄마.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바보같이, 그래도 제 아내니까요.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동민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다른 빚을 또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따지자 오히려 제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냐고 남자가 쪼잔하게 그 정도 돈도 해결 못 해주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제가 감당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담담한 척 했지만 혼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았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 어미는 며느리가 끓여달라던 갈비찜이나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채업자들이니? 맞아요, 엄마.
그리고 스마트폰을 든 남자는 아마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 전문 유튜버일 거예요. 강동미가 머리를 쓴 거죠. 비정한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며느리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는 속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고 저와 엄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저희가 자기 빚을 갚아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끔찍하고 사악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생긴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한때 가족이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다니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미를 사람으로 제 며느리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인생에 들러붙어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거머리이자 모든 것을 파괴하러 온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없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게 아들의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한 줄기 빛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동미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동미의 카드 사용 내역, 사채업자들과 통화하며 우리 남편이 대기업 다니니 곧 갚아줄 거다라고 둘러댄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유튜버와 사전에 만나서 오늘의 계획을 공모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정말이니, 지창아? 그게 다 사실이야? 네. 그리고 이미 이 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님과 상담도 전부 마쳤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보니까 5분이면 도착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절대 저 사람들 말에 휘둘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그게 저들의 계략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가 마치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뜨거운 분노와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강철 같은 결연한 의지가 채웠어요. 제가 알던 아내 앞에서 늘 길을 펴지 못하고 물러서기만 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이 늙은 어미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나 듬직하고 현명하며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안도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이 집 문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있을 테니 너희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해도 버티고 있을게. 전화를 끄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몸이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안에서 걸 수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쇠사슬 안전고리까지 단단하게 걸었어요. 이제 이 문은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저의 평온했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저 더럽고 추악한 음모를 막아서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성벽 안에서 곧 도착할 제 아들의 든든한 군대를 기다리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문 밖의 소란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로 모든 진실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난 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제게 더 이상 공포나 위협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곧 닥쳐올 자신의 파멸도 모른 채 발버둥 치는 자들의 시끄럽고 가소로운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연극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그 수위는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민은 아예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나라 잃은 백성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서러움과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한테 버림받고 시어머니한테 문전박대당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들 이러세요. 아이고, 서러워라. 그 소란에 조용하던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널린 저작거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먼저 빼꼼히 열렸고 곧이어 앞집, 그리고 위층에 사는 사람들까지 복도로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 집 며느리 아니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울어? 지창씨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조용하던 집인데 별일이 다 있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당연하게도 제 굳게 닫힌 현관문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사정이 딱한 젊은 며느리를 냉정하게 내쫓는 악독하고 비정한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죠. 유튜버는 이때가 기회라는 듯 더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동정심을 자극하면서도 저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도록 조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한 젊은 여성이 눈물로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저 차갑고 두꺼운 철문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비정한 시어머니의 행태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미의 눈물이 흐르는 얼굴에 가까이 들이댔다가 다시 제 현관문을 클로즈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이야기처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괘씸하고 분했지만 아들이 곧 도착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저들의 의도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이 찍히기라도 하면 아들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연극은 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동미가 갑자기 몇 해 전 돌아가신 제 남편, 그러니까 자신의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아버님,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이 불효 며느리는 이렇게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웁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약과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려드리지 못한 죄, 평생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살게요.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서 싹싹 빌게요. 죽은 사람까지 팔아가며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거짓 눈물과 꾸며낸 이야기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평생을 살다 간 제 남편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들은 대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대로 있으면 저 혼자 천하의 나쁜 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뒤집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추악한 무대에 저 역시 배우로 등장하기로요. 이 연극의 판도를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진실된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왁자지껄하던 복도에 인터폰 스피커가 켜지며 나는 특유의 치익하는 소리가 울리자 순간적으로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동미의 울음소리도 유튜버의 선동적인 목소리도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구경하던 이웃들과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남자, 심지어 사채업자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인터폰 스피커로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힘있으며 서늘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복도 전체에 또렷하고 명징하게 울려 퍼졌어요.
강동미.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더 이상 정겨운 아가가 아닌 그 아이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시끄럽구나.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우면 너의 입으로 직접 말해보렴. 마침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를 비춰주는 방송 카메라도 있으니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니? 제 예상치 못한 반격에 동미와 유튜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의 남편, 내 아들 지창이가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어미에게 너를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너의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는 뜻이다. 어서 말해보아라. 너의 노름 빚이 얼마인지 그 돈 때문에 어떤 험악한 사채업자들까지 너의 뒤에 세웠는지 그리고 지금 저기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과는 무슨 더러운 작당을 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게 아니냐. 제 말이 끝나자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동미를 향했던 동정의 눈빛은 이제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경계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붕어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하던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죄가 드러난 채 심판대에 오른 초라한 죄인이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저를 거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집에 사는 평소 저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박 아주머니였어요. 박 아주머니는 팔짱을 낀 채 동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오랜만이네. 지창 엄마가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백화점 문화센터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새댁이 아주 번쩍이는 하얀색 외제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걸 똑똑히 봤거든. 그때 입고 있던 코트도 지금 입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네. 아주 비싸 보여서 내가 우리 딸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쫓겨나서 울고 있을 사람의 행색은 영 아니던데 말이야. 듣자 하니 이야기가 아주 험악하던데 노름이니 사채니 하는 말들이 사실이야? 박 아주머니의 구체적이고 예리한 증언은 이 사기극의 심장에 박히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동미가 애써 꾸며낸 가난하고 억울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사채, 노름, 외제차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오가자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동정을 넘어선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불과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여론의 날카로운 화살은 이제 동미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누고 있었어요. 동미의 뒤에 버티고 서 있던 사채업자들의 얼굴도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어린 여자의 사기극에 제대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어요. 유튜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몰라 카메라만 만지작거리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제 아들이 이 추악한 전쟁을 완전히 끝내러 올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제 서늘한 일갈이 복도에 울려 퍼진 후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감는 태엽처럼 삐걱거리며 흘러갔습니다. 동미는 허리가 부러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그 뒤에 섰던 험악한 사내둘은 이제 동미를 향해 노골적인 의심과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유튜버라는 젊은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스마트폰 화면과 동미의 얼굴,
그리고 제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이 꾸민 각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당혹감이 복도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가세로 인해 이웃들의 시선 또한 이제는 완벽하게 제 편이 되어 동미를 향한 날카로운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포나 불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 내 아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뜨거운 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저 사채업자들이나 동미가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발 지창이가 어서 와야 할 텐데. 바로 그때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 지창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걸 지금 바로 스피커폰으로 최대한 크게 트세요. 이게 모든 걸 끝낼 결정적인 증거예요. 메시지 아래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마 변호사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버의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이겠죠. 결정적인 증거라니.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걸 트는 순간 강동미라는 아이는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한때나마 며느리였던 아이에게 이토록 잔인한 일을 제 손으로 해도 되는 걸까?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런 망설임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곧바로 다른 기억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별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돌아온 지창이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실에 앉아있는 제 옆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동미가 제가 매달 벌어다주는 돈을 먼지 같다고 했어요. 자기는 원래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사람인데 제 월급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발목 잡혔다고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벌레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해서 듣는 제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늘 성실했습니다. 남들처럼 유흥을 즐기는 법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일만 하던 아이였어요. 그 피와 땀의 결실을 그 아이는 먼지 취급하며 자신의 불행을 남편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것이 제 아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일으켜 세우는 길이고 이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창이가 제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것이었죠. 저는 스피커의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과 연결한 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바로 앞에 스피커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보내준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잡음이 들리더니 이내 너무나도 명랑하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변조되지 않은 강동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 울며불며 연기하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교활함과 경박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완전 작전을 짰다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혼할 때 유책 배우자가 되면 재산 분할이고 뭐고 국물도 없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피해자가 되는 거지. 상대방인 듯한 친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어떻게? 그러자 동민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그 영감탱이, 아니 시어머니. 엄청 순진해서 내가 가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바로 마음 약해질걸? 내가 그걸 한두 번 써먹었게.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아내가 되는 거고 그쪽에서 나를 내치면 비정하게 며느리를 내쫓는 시댁이 되는 거라고. 그림 나오지 않아? 미쳤다, 너.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해? 그것도 다 생각이 있지. 그래서 내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잖아. 일단 사채업자 아저씨들 몇 명 뒤에 세워놓고 요즘 잘 나가는 폭로 전문 유튜버도 한 명 섭외해놨어. 내가 문 앞에서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야. 남편 빚 때문에 쫓겨난 불쌍한 아내 콘셉트로. 그럼 게임 끝이지. 네티즌들이 알아서 그 인간이랑 시어머니 신상 다 털어줄 거고 회사에도 소문 쫙 날걸. 그럼 쪽팔려서라도 합의해주겠지.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끝내고 새 출발해야지. 녹음 내용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았습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복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소음이 증발해버렸어요. 녹음이 끝나고 잠시 흐른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내뱉은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외시경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동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갈 곳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었죠. 이웃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동미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어요. 박 아주머니는 어머, 어머, 세상에 하는 말만 반복하며 혀를 찼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동미의 비장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동미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사색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스마트폰의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였어요. 모든 판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12 번호를 눌렀어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제 목소리가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네, 경찰이죠? 지금 저희 집 문 앞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저를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젊은 남성은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방송하며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조속히 출동하여 이들을 제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공모하여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 또렷하고 침착한 신고 음성을 들으며 동민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앓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은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한낱 초라한 범죄자의 마지막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 후 그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동미의 연기와 제 반격이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면
이제는 곧 법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차갑고 무거운 예고만이 남았죠.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미의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동미는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동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돈 많아서 금방 해결된다고 했잖아. 우리까지 사기꾼으로 만들 작정이었어. 마른 체형의 남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 받으러 온 죄밖에 없어. 이 모든 건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그들의 비열한 책임 전가를 지켜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동미의 거짓말을 믿고 한 가정을 파탄내는 일에 스스럼 없이 동참한 공범자들이었으니까요. 유튜버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화면을 미친 듯이 쓸어내렸습니다. 아마 자신의 채널에 쏟아지고 있을 비난과 조롱,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려던 그의 계획은 이제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복도에서 시간은 유독 더디게 흘렀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었어요. 저는 외시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복도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동미는 이제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계단 쪽에서 여러 사람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은 연륜이 있어 보이는 중년의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갓 임용된 듯한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혼란스럽던 복도의 공기를 단번에 정리하는 힘이 있었어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륜 있는 경찰관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에 동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제 너클 놓고 있었냐는 듯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기어가며 울부짖었어요. 경찰 아저씨, 저희 그냥 가족끼리 다툰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건데.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까지 부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발 저희끼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시켜 법적인 책임을 피해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유튜버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경찰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취재하러 온 인터넷 언론 기자입니다. 가정불화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은 서로 다른 주장에 난감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계단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강동미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아들 지창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외시경에 눈을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는 아들 중 가장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의 지창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중년 남성이 함께였어요. 변호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구원투수. 제 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창희와 변호사는 경찰관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망연자실한 동미의 앞을 지나 제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경찰관들을 향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창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제 의뢰인인 김지창 씨와 이 댁에 살고 계신 김지창 씨의 어머니 신경희 여사입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막힘도 없이 이 모든 상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경관님, 먼저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기 앉아있는 강동미 씨의 채무 내역과 불법 노름 사이트 접속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채무자는 강동미 씨 단독이며 제 의뢰인 김지창 씨와는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빚입니다. 강동미 씨는 이 빚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오늘 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이번에는 사채업자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채무자 김지창 씨의 어머니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구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이며 주거침입과 협박죄에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하얗게 질려있는 유튜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자라고 칭했지만 당신은 강동미 씨와 사전에 공모하여 이 모든 범죄 행각을 인터넷에 생중계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킨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이 모든 범죄 행위의 공범으로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방송 내용 전체를 증거로 확보했으며 당신의 신상 또한 파악했습니다. 변호사의 논리 정연하고 체계적인 설명에 경찰관들의 표정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한 눈치였죠.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동미와 그 공범자들의 심장에 정확히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법률적 설명이 끝나자마자 복도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동미의 비장의 무기였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아니라 한순간에 불법 채권 추심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즉시 꼬리를 내리고 모든 책임을 동미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경찰관 앞에서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강동미 저 여자가 저희를 속인 거라고요. 자기 남편이 대기업 과장이라 월급도 많고 시어머니가 이 아파트 말고도 상가도 가진 부자라서 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빌려준 돈은 금방 받을 수 있다고 저희를 꼬드겼단 말입니다. 저희는 그 말만 믿고 따라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듯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과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동미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들은 오히려 동미의 사기 행각을 더욱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죠. 그 다음은 유튜버였습니다. 변호사가 방송 내용 전체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액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그냥 구독자 수 좀 늘려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강동미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당장 방송 삭제하고 채널도 폐쇄하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 했던 자의 최후는 저렇게나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종말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마지막 한 사람,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이자 주인공이었던 강동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동맹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사면초가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이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푸아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기괴하고 섬뜩해서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름 끼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내 처절한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돈 좀 편하게 써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나한테만 이래? 왜?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창이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기어가려 했습니다. 지창 씨,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정말 잘할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떠한 연기도 계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멸 직전의 인간이 내뱉는 본능적인 애원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창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동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미움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그 눈빛을 확인하는 순간 동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잦아들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바닥에 축 늘어졌어요. 젊은 여자 경찰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순순히 경찰의 손에 이끌려 걸어갔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유튜버, 그리고 강동미까지. 그들이 계단 아래로 모두 사라지고 복도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도에 가득 찼던 광기와 욕설, 그리고 거짓 눈물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적막한 고요함.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그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마치 몸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해 제 몸은 여전히 문 안쪽에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바로 그때 외시경 너머로 지창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괜찮다는 듯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에 지난 몇 시간 동안 저를 강철처럼 옥죄던 모든 긴장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 때문에
열쇠 구멍을 제대로 찾지 못해 몇 번을 헛손질했고 쇠사슬 안전고리를 벗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의 차갑고 스산한 공기와 집안의 따뜻하지만 무거웠던 공기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아들 지창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던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침에 곱게 다려 입고 갔을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피로의 그림자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저를 향한 깊은 안도와 사랑의 감정이 아들의 눈 속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다급히 제게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아들의 첫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아들의 저 한마디에 치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간신히 그 말을 내뱉으며 아들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창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단단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공포와 분노,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의 익숙하고 편안한 채취, 저를 토닥이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창이 역시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계속해서 쓸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모자 둘만 남은 것처럼요. 변호사는 그런 저희를 위해 조용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나주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창이의 품에서 떨어져 젖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박 아주머니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창이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인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박 여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사님이 그때 나서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정말 어떻게 됐을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그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신경애 씨, 허리 펴. 뭘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까지 해. 이웃끼리 당연히 도울 건 도와야지. 그 못된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이제 다 끝났다니 정말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두 발 쭉 뻗고 자요. 알았지? 다른 이웃들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는 강동미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폐허가 된 제 마음에 다시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희는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창이가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집 안은 제가 나갔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어지럽게 널린 신문, 제가 마시다 만 물컵, 그리고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 냄새. 변호사는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서를 꾸며야 하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많이 지쳤을 것을 배려해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자며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창이가 현관까지 나가 변호사를 배웅하는 동안 저는 홀린 듯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어리석은 희망을 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바로 그 갈비찜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역한 기름 냄새와 함께 끔찍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짙은 갈색의 국물 위에는 하얀 기름이 굳어 흉측한 막을 이루고 있었고 한때는 부드러웠을 고깃덩어리들은 차갑게 식어 볼품없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동미의 타락해버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 냄비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동미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결혼을 허락받고 나서 제가 큰맘 먹고 제 식당에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 주었던 바로 이 갈비찜이었죠. 그때 동미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파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식당 차리셔도 되겠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까지 했죠.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환심을 사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꽤나 무거웠지만 제 안의 분노가 힘을 보태주었어요. 저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냄비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어요. 촤르르륵.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차갑게 식은 갈비찜 덩어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어리석었던 희망, 기만당했던 정성, 그리고 강동미라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기분이었습니다. 썩은 인연을 제 손으로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엄마. 어느새 제 뒤로 다가온 지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하는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배고프다, 엄마. 우리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엉망이 된 마음으로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라면. 이 모든 끔찍한 소동이 끝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박하고 가장 따뜻한 위로. 저는 빈 냄비를 설거지통에 내려놓고 찬장에서 익숙한 노란색 봉지에 라면을 꺼냈습니다. 지창이는 말없이 옆에서 물을 끓이고 저는 파를 썰고 계란을 풀었어요. 부엌에는 역한 갈비찜 냄새 대신 고소하고 짭짤한 라면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모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렇게 아주 길고 끔찍했던 하루를 함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소동이 지나가고 시간은 법적인 절차를 처리하며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창이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분위기의 조사실에 앉아 저는 지난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강동미에게서 처음 문자가 왔을 때의 제 어리석은 희망부터 문을 열지 말라는 아들의 절규,
문 밖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광경과 제 손으로 직접 재생했던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의 내용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형사님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고,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희는 변호사로부터 간간히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같았죠. 그 소식들은 저에게 씁쓸함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법정에서 강동미 측은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 애썼다고 합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실수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등 온갖 거짓 눈물로 재판부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다는군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저희를 속일 계획을 의논하던 그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는 강동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그녀를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강동미는 위자료 청구는커녕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 분할에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전무하다는 판단하에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무리해서 보태주었던 아파트 전세금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의 몰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재판도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에 잠시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변호사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에는 큰 족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그녀는 이번 일로 저희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당 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빚을 떠넘기려다 오히려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셈이었죠.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의 부모님이 지창희의 회사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지창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며 냉정하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범자들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저희 집 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던 사채업자들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와 협박죄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고 그들의 불법 대부업체는 세무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 그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매우 무겁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까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판사는 그의 행동이 언론의 자유가 아닌 돈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사이버 폭력이자 범죄라고 엄중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는 벌금형은 물론 저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아마 평생을 일해도 갚기 힘든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채널에 눈물로 사죄하는 영상을 올린 뒤 인터넷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사이버 레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지긋지긋했던 이름들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창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막 정리하던 참이다. 저녁은 먹었고. 그럼요.
엄마, 잠시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해 보여 저는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창이는 한참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지창아, 갑자기 무슨.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 하나 때문에 엄마가 평생 겪지 않으셔도 될 그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 굳게 닫힌 문 뒤에서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엄마에게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이며 말해주었어요. 아니다, 아들아. 고개 들어라. 이 어미 보렴. 지창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누구든 살면서 실수는 하는 법이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중요한 건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야. 너는 도망치지 않았어. 혼자서 그 모든 증거를 모으고 이 어미를 지키기 위해 싸웠잖니. 너는 누구보다 용감했어.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라. 내가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섰으니 이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대견하단다. 알겠니? 제 말에 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가게 안을 비추는 따뜻한 백열등 불빛 아래서 저희는 비로소 과거와 완벽한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고 성실한 의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흘러가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에도 서서히 새살이 돋아났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제 삶은 비로소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값진 평온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운영하는 김포의 작은 한식당. 엄마 손맛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일상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모님, 오늘 김치찌개는 유난히 더 맛있네요. 사장님,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하며 외치는 정겨운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일이 이제는 제 삶의 활력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들 지창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그늘져 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웃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강동미와의 악연을 끊어낸 후 아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더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얼마 전에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며 제게 빨간 내복을 선물로 내밀어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제 가게에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번쩍 들어 나르고 뚝배기를 나르며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의 점심 영업이 끝나고 한가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지창이는 평상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창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그게 아니라 엄마 식당 일, 주말에는 특히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이라도 나와서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아들 친구라도 되니? 제 물음에 지창이는 괜히 제 시선을 피하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모습이 꼭 사춘기 소년 같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제 직장 후배인데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 음식을 아주 좋아하고요. 좋은 사람. 아들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래. 언제 한번 같이 오너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이 엄마가 직접 차려주마. 제 말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아들의 선택을 묵묵히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창가에는 제가 아끼는 군자란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저는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김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1년 전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끔찍했던 밤. 만약 그날 제가 아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동미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갔을 테고 저와 제 아들은 그 아이가 파놓은 끔찍한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망가졌을 테고 저는 평생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문 하나를 열고 닫는 그 단순한 행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 굳게 버텼던 그 순간은 단지 강동미라는 한 사람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제 삶을 갉아먹으려 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즉 거짓과 탐욕, 기만과 불행으로부터 저 자신과 제 가정을 지켜낸 단호한 외침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보금자리를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낸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단호하게 그었기에 비로소 저는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생이란 어쩌면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싹을 틔워 그늘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나무가 되지만 어떤 인연은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주변의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는 독초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날의 쓰라린 경험은 제게 섣부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함부로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무게와 책임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입니다. 1년 전 그날과는 참으로 다른 평화로운 김포의 밤 풍경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날 제가 보여준 작은 용기는
제 아들의 삶에 드리웠던 긴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 행복을 일굴 힘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떠올리니 제 마음은 더 바랄 것이 없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의 진짜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평화를 위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허락하는 문지기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아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는 것임을 압니다. 언젠가 아들이 새로운 인연과 함께 제 식당을 찾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내며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것이 지난 1년간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겠지요.